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4쪽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미국의 워포드 교수의 구분인데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부분은 주로 순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제가 부르는 말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구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상 단계를 다른 말로 아이디어 단계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 써놓고 아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두 번째, 실행 전 가능성 분석은 다른 말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칠판에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구상 단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부지 확보, 부지 모색 단계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는 금융, 건설, 마케팅. 자, 이때 맨 앞 글자를 따면 아, 예, 부, 타, 금, 건, 마 이렇게 일곱 글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 순서는 아, 예, 부, 타, 금, 건, 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작년 기출문제에도 아, 예, 부, 타, 금, 건, 마의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부, 타, 금, 건, 마.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의 단계는 순서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보통 문장으로 등장할 때는 특히 임대차 활동에 있어서는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장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단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안전그물이 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그물 바깥쪽에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서 축, 무슨 병원 입점 확정, 무슨 은행 무슨 동 지점 입점 확정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 즉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마케팅, 광고 홍보함으로써 사전에 중요한 임차인을 확보해 둠으로써 공실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 사업, 즉 건물을 완공하면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공실이 있게 되면 그만큼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개발 사업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즉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일본의 히라가와 교수의 구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7번이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투자론이 됐든 개발론이 됐든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건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는가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개발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를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체계는요. 크게 5단계로 구분하는 5단계 설과 2단계로 구분하는 2단계 설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105쪽의 맨 위에 보면 2번의 분류라고 해놓고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구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를 보면 가로 1번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쭉 내려오시다 보면 4번에 가로 1번에 보면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과 최종 투자 결정 분석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5단 개설과 2단 개설을 절충한 내용인데요. 한번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면 지시성 타투가 됩니다. 지시성 타투.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고 시는 시장 분석, 성은 시장성 분석을 말하며 타는 타당성 분석, 투는 투자 분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의 순서를 다시 2단계로 구분한 게 2단 개설인데요. 자,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장성 분석까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으로 구분하고 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2단 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시성 타투의 순서도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문장으로 만들면 2단 개설의 시장 분석에는 지역 경제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이 포함되며 경제성 분석에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포함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 설명에 앞서서 선후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자, 지역 경제 분석을 거친 결과 시장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 시장성 분석이 수행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는 당연히 전 단계를 내포한다는 말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의 내용 속에는 그 전 단계인, 앞선 단계인 지역경제 분석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당연히 시장성 분석의 내용 속에는 당연히 그 전 단계인 시장 분석의 결과가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이것을 선후 관계로 문장을 바꾸면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또는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후행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2단계 설에도 시장 분석, 자 5단계 설에도 시장 분석, 또 2단계 설에도 시장 분석이 있는데요. 표현으로 따지면 둘 다 시장 분석이지만 당연히 내용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5단계 설의 시장 분석은 어떤 뜻이냐면 자,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고 할 때 그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을 우린 시장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대방동이 있다면 대방동 일대에 원룸이라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있을 때 그 원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분석의 결과 대방동 일대의 원룸이 100개가 필요한데 공급된 양은 50개에 불과하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겠지요. 이런 경우를 우린 경제론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초과 수요란 말은 원룸이라는 부동산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처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걸 5단계 설의 시장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단계 설의 시장 분석은요.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2단계 설의 시장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압축해서 비교하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이 나오면 5단계 설의 시장 분석일 것이고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면
2단계설의 시장 분석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대방동 일대 원룸이라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았더니 그 시장 분석의 결과 대방동 일대는 원룸이 50개가 부족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대방동 일대의 원룸의 임대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요 공급 분석이란 말이 나오면 시장 분석이며 매매 임대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면 시장성 분석이라고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수요 공급을 분석해서 그 물건이 남아 도느냐 또는 부족하느냐 이걸 알아야만 그만큼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이런 말이 역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2단계설의 시장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우리는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이 바로 105쪽과 105쪽의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린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경제 기반 분석 부분은 지금 기초 수업 단계에선 크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와보시면 107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서 워포드 교수의 분류가 나옵니다. 역시 부동산 개발의 위험도 크게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구분되기 때문에 앞글자 따면 법시비가 되는 거죠.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론이 됐든 개발론이 됐든 간에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의 변화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법률적 위험을 대응할 때 그 대비책이라고 본다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사업 기간이 장기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투자자가 또는 수익성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바로 비용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당초에 100억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공사 기간 동안, 사업 기간 동안에 높은 물가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나 자재값이 상승하여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비용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건 개발업자가 최대 얼마까지의 대가만 지불할 걸로 계약하는 방식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개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있을 거예요. 자, 편의상 개발업자를 곰돌이라고 보고 건설업자를 푸라고 본다면 곰돌이가 푸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푸야, 내가 지금 예상하는 비용은 100억인데 너도 알다시피 사업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오르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최대 120억까지는 지불해 주마. 근데 만약 비용이
130억, 140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20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네가 부담해 다오 라고 계약하는 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비용이 얼마가 되든 간에 개발업자 곰돌이 입장에선 120억까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서 개발업자 곰돌이는 바로 비용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건설업자 푸는 그만큼 비용 위험을 떠안게 된 셈 아닙니까? 따라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성격상 일종의 위험 전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건설업자 푸 입장에서도 그냥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3.3제곱미터당 개발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처음부터 120만 원이 든다라고 계약 단가를 올려 계약한다는 거죠. 또 뒤집어서 만약 그 개발업자 곰돌이가 푸에게 평당 120만 원 그렇게 들지 않아 100만 원이면 충분해 내가 조사해 봤어 라고 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선 건설 계약은 따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평당 10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푸 입장에서도 남는 떡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쉽게 남기는 부분이 바로 자재값이란 거죠. 그럼 좋은 자재를 쓸 걸 안 좋은 자재를 쓰다 보면 그만큼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압축하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위험 중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계약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사업을 완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역시 시장 위험자가 나와 있죠. 근데 시장 위험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우린 시장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 위험은 시장 연구, 다른 말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앞서 언급해드렸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07쪽 아래에 보면 제4절 부동산 마케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부동산 상품, 부동산 증권, 부동산 서비스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마케팅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 마케팅의 출제 문제는 바로 뒷장 108쪽에 2번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이 부분에서 거의 100% 가깝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3차원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마케팅 전략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 이 3가지 전략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부분인데요. 그 구체적 내용 설명은 잠시 뒤로 미뤄놓고 일단 성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벌써 제목 속에 고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앞서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 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라면 관계 마케팅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출제 빈도나 비중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 가장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한 관계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에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특히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략입니다. 자, 브랜드와 밀접하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분양이 끝났다고 해서 나몰라라 외면하지 않고 입주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해 주었다면 입주자들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갈 때에도 레미안 아파트부터 찾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킴으로써 장래의 가능 고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요, 브랜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관계 마케팅 전략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길지만 이 문장은 다른 말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표현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특정한 문장 표현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할 때는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한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문장이 좀 길죠. 근데 이 긴 문장 속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마련, 이 문장은 절대 빠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한다는 건 고객의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칼자루는 소비자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DA,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에서 A는 attention, 주의, 주목을 뜻하고 I는 interesting, 흥미를 의미합니다. D는 desire, 욕구, 욕망을 뜻하며 A는 action,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주의, 흥미, 욕구, 행동 그 네 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 필요 없이 AIDA, 아이다란 말이 나오기만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이제 주로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STP 전략과 4P 전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STP는 하나하나가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의미하고 두 번째 T는 타겟팅이라고 해서 목표 시장, 다른 말로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P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시장 차별화 또는 시장자를 빼고 그냥 차별화 전략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 또는 수요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세분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란 말은 그 소비자들의 인구나 연령이나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자 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시장 세분화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 중에서 자신의 어떤 경쟁 능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 시장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포지셔닝은 바로 포지션은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바꾸면 위치라는 말을 쓰죠.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말은 여러 개의 경쟁 기업, 경쟁 제품 중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과 구별되는 자사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우리가 포지셔닝, 시장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순 암기식으로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말해봄으로써 문장 자체를 익혀두지 않으면 내용을 아신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썩 쉽지만은 않은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가 4P 믹스입니다. 자, 4P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를 믹스,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으로서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4P 믹스 전략에서 4P는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전략,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전략,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네 번째 프로모션, 판촉 전략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프로모션은 판촉 전략이라고도 하겠지만 출제자에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 또는 광고 홍보 전략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선 이 4P에 프로모션 대신에 STP의 P, 포지셔닝을 붙여서 틀리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께서 어떤 내용이나 의미 이해하는데 집중한 결과 영어 자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P 할 때 아무거나 P만 갖다 붙이면 4P 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신 바람에 프로모션을 써야 되는 부분을 포지셔닝 쓴 경우에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틀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4P의 P에 해당하는 영어 등은 가볍게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4P 믹스 전략인데 이때 프로덕트, 제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지상주차장의 지하화, 보안설비의 디지털화,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또는 생태공원의 조성 이런 것들은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격 전략은 크게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이 구별이 되는데 원래 그 브랜드 가치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고가 전략, 그 상품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저가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떤 경우에 고가 전략이냐,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도 사람들은 원래 이 브랜드는 값이 비싸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브랜드 가치가 낮은 경우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는 고가 전략,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경우는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합니다. 자, 시장에 진입할 때 장벽이 높다는 것은 아무나 그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그 시장에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고 따라서 고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아무나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회사의 진입이 많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낮게 책정함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통 경로 전략은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분양 대행사를 통한 분양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현실적으로도 어떤 그 분양업체가 직접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마케팅에서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프로모션 판촉 전략은요. 크게 인적 판매,
비인적 판매 그리고 기타 판매 수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인적 판매는 대면 접촉을 중시합니다. 즉 소비자와의 얼굴을 맞대고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인적 판매란 말은 소비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광고이기 때문에 부동산 마케팅에선 광고라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타 판매는 경품이나 기념품, 사은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양문형 냉장고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라고 나왔고 이 부분은 경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바로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다면 경품, 기념품, 사은품 이처럼 품자 돌림이 나오면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 부분에 해당이 됐었고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109쪽에 부동산 광고란 말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광고의 특성이 있죠. 일단 광고 주체의 양면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광고는요.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부동산 광고는 그 상품마다 광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을 부산광역시의 교차로에 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광고 지역의 제한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광고를 구분해 본다면요. 뭐 신문 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결합, 노벨티, DM 광고 나와 있는데 사실 광고 부분이 문제로서의 큰 비중은 없는 부분인데요. 가볍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문 광고는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안내 광고보다 전시 공간이 그 광고 면적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전시 광고를 답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는 말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또 교통 광고라는 것도 있고요. 결합 광고가 뭐냐면 어떤 관련 있는 상품을 묶어서 함께 광고하는 경우가 바로 결합 광고인데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선전하고 마지막에 자매품에 싸만코도 있다. 이런 식의 광고가 바로 결합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벨티 광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식,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또 규모가 작은 물건을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노벨티 광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신장 개업을 하면 시루떡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떡 돌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다만 뭐 수건을 돌린다거나 라이터, 잿더리 등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 왔지요. 그런데 이때 잿더리, 라이터, 수건 등은 실용적이고 또 규모가 작은 물건을 대상으로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노벨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M, 즉 다이렉트 메일 광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슨 때마다 무슨 철마다 그 어떤 우편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럴 때 그 DM 광고는요. 광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편물 하나 보낼 때마다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 나오는데요. 참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연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광고하면 효과가 높겠지만 그걸 뻔히 알지만 광고비 줄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광고비 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론이니까 연중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호경기 때는 광고를 줄이고 불경기 때는 광고를 늘리는 게 좋다. 이걸 누가 물읍니까? 비용 주냐고요. 자, 이런 것들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마케팅론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